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위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고 계신가요? 한 사람의 본성은 그가 하는 말보다, 그가 드러내는 행동보다 오히려 아주 작은 단서 하나에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 마음의 건강도, 내 일상도, 심지어 나의 미래까지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위험한 사람들은 초반에는 유난히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감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관계의 늪에 빠져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사람만큼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결정적 한 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징후가 보이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지금 당장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훨씬 안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정은 씨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은 씨는 오랜 기간 한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유난히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선배 정태훈 씨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태훈 씨는 처음부터 정은 씨의 사소한 고민까지도 세심히 들어주고 매사에 네 편은 내가 있어라며 든든한 조력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은 씨는 이런 따뜻함에 큰 의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은 씨가 다른 친구와 식사를 하고 왔다고 하자 태훈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요즘 나 말고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조금 섭섭하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은 씨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내 옆에 항상 있었던 건 나였잖아. 그 사람들은 내 힘든 시절에 어디 있었는데.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애정 어린 집착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태훈 씨는 정은 씨의 인간관계, 선택, 심지어 일상의 작은 행동까지 모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말을 하며 정은 씨를 죄책감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정은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내 삶을 조종하려는 감정적 통제구나. 그리고 어렵게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핵심 경고는 바로 감정적 통제를 시도하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감정적 통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 통제를 시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아끼는 척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서서히 조종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없으면 넌 힘들어질 거야 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서운함과 죄책감을 교묘하게 섞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나만큼은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랐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좀 서운하다. 이런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상대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신호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결국엔 내 기준에 맞게 움직이길 바라며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다음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점점 움츠러듭니다. 결국 내 행동이 아닌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한하려는 경향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네가 요즘 누구 만나서 어떤 얘기하는지 궁금해.
내 주변 사람들이 널 이해 못해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조금씩 다른 사람과의 친분을 질투하고 내가 다른 인연을 만들어가는 걸 불편해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장민재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민재 씨는 직장에서 가까워진 선배 민호 씨와 자주 시간을 보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민호 씨는 처음에는 나는 네가 편해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야. 다른 선배들은 너랑 깊이 대화하지 않잖아. 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선배들이랑 그렇게 자주 만나면 내가 좀 서운해. 나는 네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민재 씨의 인간관계를 좁혀갔습니다. 어느 순간 민재 씨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민호 씨의 기분을 살피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건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하려는 행동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도움과 희생을 조건처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 이렇게까지 도와줬잖아. 내가 없었으면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이런 말은 은혜를 빌미로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이지만 반복되다 보면 그 도움은 빚으로 변질됩니다. 이런 감정적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때는 최고의 보호자처럼 군림하지만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면 갑작스럽게 차가워지고 심지어는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 공격하기도 합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랑을 빌미로 통제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다. 다음으로 이런 감정적 통제자들이 왜 위험한 본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 통제를 시도하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이들이 결국 상대를 자신의 심리적 소유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너를 아끼고 보호하고 싶어서라며 다정함을 보이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상대가 자신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야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의 자율성을 철저히 잠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됩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든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통제자는 이 자율성을 불편해합니다. 상대가 내 손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네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포장된 간섭을 시도합니다. 결국 상대는 선택권을 빼앗기고 모든 판단을 통제자의 눈치를 보며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많은 호의를 베풉니다. 도움을 주고 희생하고 늘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호의는 언젠가 반드시 회수될 조건부 호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더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때 내 대신 얼마나 애썼는데 이 정도도 못 맞춰줘? 결국 상대는 내가 이만큼 받은 게 있으니 저 사람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심리적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이 쌓일수록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감정적 통제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대의 죄책감을 계속 자극해 마음의 족쇄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통제자는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려 할 때마다 이 죄책감의 카드를 꺼냅니다. 나는 너한테 서운하지 않아. 그냥 내가 너무 기대했나 봐. 네가 많이 바빠서 나 같은 사람 챙길 시간 없겠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상대는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이 죄책감이 반복되면 상대는 스스로도 모르게 통제자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 통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교묘해지고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어 고마움을 느끼지만 조금씩 이 사람은 나 없이 혼자 못 살 거야.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위험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통제는 더 깊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독립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음을 기쁘게 지켜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통제자는 이 기쁨 대신 두려움과 소유욕에 사로잡힙니다. 이번에는 이런 감정적 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해 다가오는지 그들의 접근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정적 통제자는 대체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조종하기 쉽고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접근합니다. 첫 번째 접근 전략은 상대의 불안과 외로움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감정적 통제자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존감이 다소 낮은 사람을 잘 포착합니다. 상대가 나 요즘 주변에 마음 놓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 곧바로 다가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젠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줄게. 나는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처럼 내 편을 강조하며 상대의 심리적 빈틈을 파고듭니다. 초반에는 이 헌신적인 모습이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상대는 그 사람의 존재를 점점 당연히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도 모르게 의존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접근 전략은 상대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아? 넌 정말 대단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멋져. 이렇게 상대를 계속 띄워줍니다. 칭찬은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특히 평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런 과한 칭찬을 받으면 그 관계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생긴 특별한 유대감은 서서히 통제자의 손에 심리적 지렛대가 되어 돌아갑니다. 세 번째 접근 전략은 도움과 희생을 무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도와줬잖아. 그때 널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처음에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 도움을 회수하듯 심리적 비처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최은지 씨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이직 준비 시절 한 친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인맥까지 연결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은지 씨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친구는 점점 은지 씨의 결정에 간섭하며 내 지금 자리도 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럴 땐 내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요구를 키워갔습니다. 도움이 빚으로 변질되자 은지 씨는 그 관계가 자신을 옥죄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감정적 통제자는 상대의 불안과 고마움을 미끼로 삼아 의존 구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의존이 깊어질수록 통제력은 강해집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했습니다. 통제는 늘 다정함과 보호의 이름으로 가장 은밀히 작동한다. 이번에는 이 감정적 통제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탈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감정적 통제자의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다정하고 사려 깊어 보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본질은 여러분의 자율성을 서서히 잠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탈출을 위해선 단계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의 빚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통제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도움을 받았으니 이 사람 뜻을 어길 수 없다는 빚의식을 심어놓습니다. 하지만 이 빚은 여러분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음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심리적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네가 해준 도움은 고마웠어. 하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야. 그 도움을 이유로 내가 모든 선택을 제한받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내 마음속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서히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단절하려 하면 상대가 강하게 반응합니다. 요즘 왜 연락이 줄었어? 내가 뭔가 서운하게 했나? 이렇게 서운함을 앞세워 다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대화의 길이를 줄이고 상담 요청도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거리를 조절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통제 시도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본성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선을 단호히 그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상대가 분명히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네 도움을 감사히 여겨. 하지만 그 도움을 이유로 내 삶의 결정까지 간섭받고 싶진 않아.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는 당황하거나 심지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키는 진짜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통제에 오래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혼자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자존감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다시 비슷한 통제자에게 끌려가기 쉽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결정하는 작은 경험을 반복하며 자존감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유란 외부의 간섭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통제의 덫을 벗어난 이후 앞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감정적 통제의 덫에서 벗어난 이후 다시는 이런 관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처음부터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상대가 내 자유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스스로 결정할 때 서운해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 많이 만나봐. 너 스스로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자율성을 지지합니다. 반면 통제자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미묘한 섭섭함을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차이를 놓쳐선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상대의 도움에 조건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돕고 나서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때 도와준 건 진심이었어.
네가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준 뒤, 그때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줬잖아. 이젠 나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가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통제를 시작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내가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합니다.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내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통제자는 내가 널 이렇게까지 생각해줬는데 그런 말을 해? 그건 네가 너무 민감한 거야. 라며 내 감정을 무시하고 돌려세우려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상대가 내 성장과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전하고 성장할 때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너 많이 성장했구나. 네가 혼자서 이렇게 해내는 거 보니까 정말 뿌듯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반면 통제자는 내가 성장할수록 자신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고 느껴 미묘한 불편함과 질투를 드러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내 품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진심으로 그 행복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한 가지. 그 사람이 내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람인지입니다. 아무리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와도 서서히 나를 죄책감으로 묻고 도움의 이름으로 빚을 지우고 내 자유를 제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귀중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은 인간관계의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건강한 인연을 조용히 지켜보며 스스로 중심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